아까 그 자본 조달 구조에 있어서 자본 비용 설명을 했었죠. 그것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한 것이 11쪽 7인데요. 좀 11-7번. 자본의 원천과 자본 비용의 관계 그래가지고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게 결국 배당과 주가 상승에 대한 압력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익이 안 나면 안 줘도 되니까. 물론 배당을 줘야 하는 우선주들이 있어요. 배당 우선주들이 있는데 뭐 특수한 경우고, 타인 자본은 그 남한테 돈을 빌려오니까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기업의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데, 이것을 평균을 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기업에 따라 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업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데는 자본 비용이 낮겠고, 기업이 위험한 데는 자본 비용이 좀 크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본 구조. 자본 구조는 기업의 총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대본 쪽을 얘기해요. 대변 쪽에 부채를 우리가 타인 자본, 그 자본 지불을 우리가 자기 자본 이란다 그랬죠. 최적 자본 구조는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뭐 그 대가가 자본 비용이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면 기업 가치가 커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본 구조는 자본 비용에 그리고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자본 구조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흐름도, 자 자기 자본에 이제 직접 자본 조달 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재무 파산 가능성,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나한테 들어오는 배당금이 커져요. 그리고 대신에 위험은 또 커지겠죠. 그래서 요 때문에 그래프가 요 경사도가 이렇게 있어서 요거를 레버리지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다 합친 것은 이제 자본 비용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 관리를 배우면 아주 이게 디테일하고 좀 머리 아픈 겁니다.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기업마다 다르고요. 기업에 처한 환경마다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더 커져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코로나19처럼 기업 위기가 막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소위 무역 거래가 줄어들고, 국내에서도 거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결국 매출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채 부담이 큰 데일수록 망하겠죠. 그래서 이 자본 구조가 기업이 뭐 잘 나갈 때 하고, 또 잘 안 나갈 때 하고, 또 결국은 세계 경제나 국내 경제 경영제의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정책. 이 배당 정책은 주주들에게 이익이라면은 얼만큼씩 배당하는 것이 좋을까? 다 배당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또 이 주주에 따라 좀 달라요.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이익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기업 규모를 자꾸 크게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나 소액 투자자는 나는 기업이 규모 커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배당을 좀 받아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당금도 받지만은 또 주가 상승의 또 가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주는 것이 좋으냐. 배당을 거의 안 하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배당률로 보면 이 은행 이자율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자,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배당 않겠다고 결의가 되면 끝이에요, 그냥.
또 배당을 해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식 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주식으로 배당한다는 얘기는 꼭 증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다가 주식을 바로 배당 바꿔주는 거죠. 줬다가 바로. 그죠? 그러면은 배당은 하긴 했는데 이게 자기네 주식을 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하는 경우는 똑같은 거죠. 그 회사에서는 주주들의 돈을 줬다가 다시 뺏는 거죠. 뺏는다는 표현은 뭐지만 다시 투자를 받는 거죠. 그죠? 증자를 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떠한 정책으로 써야 되는가는 그 주주들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죠? 또 경기가 막 상승 중일 때는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이나 또는 배당을 하지 않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길 바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단계중이 생기면은 배당을 줄 것이냐 내부 유보를 시키냐. 내부 유보를 되면은 결국 기업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죠? 영업 활동에 쓰겠죠. 은행 돈 안 빌리고도. 그래서 요 의사결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대주주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은 요새는 뭐 소액주주들의 요구들도 크니까 또 적절한 그 균형점을 찾아야 되겠죠. 또 해외 투자자들의 또 요구는 다르죠. 해외 투자자들은 주로 현금 배당을 많이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M&A에 실패한 사례를 몇몇 들었었어요. 그죠? 아시아나 항공, 금호 아시아나 항공도 그랬었고요. 결국은 또 대우건설 인수했다가 결국은 회사가 전체가 붕괴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현대산업개발한테 팔기로 했는데 계약은 체결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또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정확한 금액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 5천억 원의 계약을 했는데 실제 요새 코로나 터지고 뭐 여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까지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할 당시에 주식 가치의 지금 절반도 안 되니까 차라리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저 포기해야 되겠다. 얘네 샀다가 비행기가 못 뜨고 그러면은 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샀는데 수조 원대를 들여서 샀는데 몇 조를 들여서 샀어요. 4조인가 얼마를. 잘못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어딘지 아냐면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는 정주영 씨 동생이 정세영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 현대자동차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 이제 정주영의 아들한테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보면 뺏겼죠. 뺏기고 자기는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요새 현대 아파트 있죠. 그걸 주로 짓는 데가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걸 나왔는데 이제 건설회사에서 새로운 분야로 크려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M&A로 성공한 데도 있지만은 오히려 M&A 실패해서 그룹이 도산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그 표현까지 있어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또 시기를 잘못 선택했거나. 자, 그래서 요 내용들도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벌써 이제 11장까지 배웠는데, 이거 배워봤지만은, 이 공부라는 게 암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위에 몇백 년 동안 쌓인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경영을 분석하고 미래를 또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공부입니다.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학이 됐던 경영학이 됐던 뭐 세무회계가 됐던 다 적용되는 어떤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쉬고 더위 잘 견디고 또 코로나19 이겨내고 이제 2주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시험을 보러 학교 와야 되겠죠. 자, 다음 주에 봅시다.